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제 사연은 100% 사실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 통쾌함을 널리 알리고 싶네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가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래로 딸린 동생들만 넷이라서 사실 저는 더더욱 아무런 여유가 없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긴 했어도 저희 집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화목했거든요. 언제나 가족들을 위해 사는 부모님, 가진 게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형제들과 부모들과 나눌 줄 아는 자식들, 허름한 집에서도 언제나 웃으며 지낼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장녀로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보통 저희처럼 가난한 집안은 저와 같이 장녀 혹은 장남이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동생들 중에서 셋째가 공부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형편상 모든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첫째인 제가 공부를 하고 잘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직 어리긴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미 공부에 대해 의지를 보이는 셋째를 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요. 정말 괜찮겠어? 아이, 네, 그럼요. 마음에 없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저라고 해서 아쉬운 것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대학교도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가난한 저희 집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맞았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어른스러운 척 했지만 그때 저는 아직은 어렸던지라 혼자 아쉬움에 울기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제가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 셋째는 내가 꼭 언니 목만큼 열심히 공부할게 라고 열정을 다지며 늘 전교 상위권의 등수만 받아왔는데 그런 동생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공부를 포기하고 셋째를 밀어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변변찮은 친구도 없었고 그렇다고 연애를 하지도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학교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바빴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자니 제가 그렇게 먼저 마음에 들 만한 남자도 없었으며 반대로 남자들 역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니까요. 일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야, 너는 외롭지도 않어? 라며 매일 집 얘기만 하는 저를 안타깝게 보기도 했지만 사실 외로운 것도 외롭지 않다는 경험을 해봐야 외로운 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우정이며 사랑이며 제대로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는 이상 저는 남들이 걱정할 만큼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집 가서 동생들이랑 떠들고 부모님이랑 맛있는 저녁 식사하고 그게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이 상태로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점점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너도 이제 슬슬 연애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동생들 뒷바라지만 할 순 없잖아. 네가 원한다면 엄마가 손자리라도 알아보마. 부모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막내 동생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는 제가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적어도 제 아래 동생들이 모두 성인이 돼서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을 갖추었을 때 제 삶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제안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아직은 막내도 학생이고 제 스스로도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참 다행스럽게도 동생들은 모두 올곧게 자라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솔직히 한 명 정도는 삐뚤게 나갈 만도 한데 다들 집이 가난한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들과의 우애도 돈독해서 동생들 역시 저처럼 뭘 해도 가족이 우선 애들이었어요. 솔직히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들이 이만큼 착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별 고생 없이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괜찮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제가 동생들이라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그렇게 하나, 둘 동생들이 자라서 학생이던 막내 역시 성인이 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쯤이 되니 저는 어느새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딱히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정확히는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저도 마음에 여유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새삼 내가 벌써 40살이 다 되어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그땐 저도 가정을 꾸리는 것까진 아니라 한들 최소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도 받아보고 사랑도 해주고 연애다운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훈석 씨 맞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그래서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나간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랑 잘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당시 소개팅에서 처음 본 남자는 저랑 이모저모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많이 하고 어느새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사귀고 있게 되었죠.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만나는 사람의 나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조금 더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제가 배울 것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성숙한 탓인지 아빠 같은 푸근함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죠. 다만 저나 그쪽이나 나이가 나이다 보니 사귄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이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휴, 세상에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딱히 언제 결혼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평생 노처녀로 살다가 갈 줄 알았던 첫째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자를 데려왔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제 결혼을 바랬다고 하더라도 남자라고 해서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첫 남자친구를 데려갔을 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물어볼 것도 물어본 뒤 부모님 선에서도 남자친구가 합격점에 들었던 거겠죠. 그래도 일단 저희 부모님 허락을 받아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사실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는 내가 나이도 많고 해서 너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싶었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예상 외의 복병이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루빨리 결혼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 분명 별 반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확실히 시아버지는 그럭저럭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현관에서부터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고 누가 봐도 탐탁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처음에는 착각일 거라고 애써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 보기에 뚱뚱하다는 것 하나만으로요.
당시 제가 160cm에 60kg 정도 나갔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든 저랑 비슷한 동년배이든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마르고 날씬한 사람들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뚱뚱하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당시 봤던 시어머니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나이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련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그냥 평범하거나 통통한 정도에 불과한 저도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았겠죠. 나는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랑은 우리 아들 결혼 못 시켜. 남자친구도 난감해하고 시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준다고 저게 뭐가 뚱뚱해요. 그냥 평범한 정도구만. 라고 이야기했으나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가 살이라도 빼지 않으면 절대로 남자친구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 기세였죠. 덕분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이어트를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원래 나이 들수록 살도 안 빠지고 이미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쪄있는 살은 굉장히 예전부터 쪄있던 살이기 때문에 빠지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일하고 남는 시간에 헬스장도 다니고 집에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죄다 풀로 바꾸면서 어떻게든 빨리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한동안 다이어트에 매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약 2달 정도 만에 10kg을 빼서 50kg이 된 상태로 시댁을 다시 한번 찾아가 간신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전보다 조금 낫다는 눈으로 보긴 했지만 제가 다시 살이 찌면 언제든지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으란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요. 제가 살까지 뺐고 시어머니 허락도 받았으며 모두가 저희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저는 정말로 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해봤자 상견례, 그리고 저희 둘의 결혼식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불행은 예기치 않게 들이닥치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마음을 놓고 있던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돈어른,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학벌 질문이라니. 당황스러움에 제 얼굴이 붉어지려는 참이었어요. 어머니도 속으로 그러신 듯 했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도 여러 형제 중 첫째였는데 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동생들을 돌본 것처럼 어머니도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가서는 바로 공장에서 일을 다니며 집으로 생활비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고 세상에 저희 같은 집이 아주 보기 힘들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거란 바람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어머니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된다거나 혹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러나 시어머니에게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한담? 중학교라니. 분명 중얼거리듯 한 말이었지만 다 들리는 말이었어요. 순간 상견례 자리가 싸해졌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려 해도 처음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어머니를 대우해 주는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해서는 자기보다 아래를 보는 눈으로 어머니를 보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희가 잘못 들었다거나 오해인 게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솔직히 저 살찐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어이가 없었긴 해도 그냥저냥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내 건강도 챙길 겸 살 빼면 좋으니까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던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학벌을 가지고 그러는 건 저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와 시아버지는 좌불안석이 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가족은 모두 화가 났죠. 당시 시어머니랑 어머니가 학벌 이야기를 할 때 남은 가족들은 어디서 결혼식을 하면 좋을지, 또 언제 결혼을 해서 신혼집은 어디 차리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뭐 문제라도 된답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욱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더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괜찮다고 참으라고 해서 한 번은 넘어갔어요. 정말 겨우겨우요. 근데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무슨 말만 하면 이래서 학벌이 별로이면 이라면서 정말 말끝마다 학벌을 따지며 혀를 쯧쯧 차더라고요. 학벌이 좋아야 사회에서도 대접이 다르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대접받고 사는 게 다 학벌 덕이랍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은근히 본인 학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스카이라고 부르는 곳 중 한 군데를 나왔는데 거기 다녔던 애들은 말이야. 아유, 이런 말 해도 되나? 너무 내 자랑 같긴 한데. 애들이 일단 다 잘 살고 무지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 캠퍼스라고 하지? 그것도 무척 넓고 쾌적했어. 거기서 공부하고 때론 놀고. 아직도 그때의 풍경이 선연하다. 사돈도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일단 시댁은 저희보다 잘 사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이 맞다면 저희 어머니는 물론 저희 가족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부모를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차라리 제 학벌을 가지고 뭐라고 했으면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근데 결혼은 저랑 남자친구 둘이 하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어머니가 그런 날선 말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표정으로요. 사람 학벌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사돈어른은 아닌 모양이더군요. 우리 비록 배운 것은 없어도 자식놈들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하나는 잘 시켜왔습니다. 내 딸이랑 그쪽 아들 결혼을 허락해 준 것도 그쪽 아들이 내 딸을 잘 사랑해 줄 것 같아서 허락한 건데 이렇게 근본 없는 부모 아래에서 자랐을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타인이 흠이 되지도 않을 것을 억지로 꼬투리 잡아서 흠으로 만들고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며 말리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아버지와 같이 셋이 상견례 자리를 나왔습니다. 네 남자친구 될 애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애미 된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런 집에 시집 가면 뻔하다. 화 입을 게 뻔해. 이 결혼은 없던 거로 하자. 아버지는 화가 난다고 씩씩거리며 시어머니 욕을 했죠. 어머니는 괜히 본인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착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한 것도 맞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얼굴 보고 살 시어머니가 저렇게 어머니를 모욕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는 이상 나 절대로 당신이랑 결혼 못해.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였으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건 자기 어머니가 심했다는 거 자기도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더는 만나지 말자. 그동안 고마웠어. 제 문자를 받는지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대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제 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라면서 남자친구를 뭐라고 하던 아버지도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곤 했지만 마음이 바로 식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애초에 결혼을 이런 식으로 깨게 된 것도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해서 어찌저찌 다시 사귀고 그 뒤에 재차 결혼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마음을 바꾸실 타입이 아니었기에 저희 가족은 분명히 또 상처받을 일이 생길 거라는 게 확실했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희망 고문하는 게 더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이었나요? 이제 남자친구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길래 이제는 포기를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 부모님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두 분 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 표정으로 귀가하시더라고요.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오늘 네 남자친구였던 애가 찾아왔거든. 네? 정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도 퇴근도 시간이 똑같아서 늘 함께 나가고 함께 돌아오시곤 했는데 오늘 저희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남자친구가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서 저랑 그만큼 결혼을 하고 싶단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부모님한테 직접 찾아가나 싶어서요. 부모님도 저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꺼낸 말에 정말 웃지 않고는 백일 수 없었다고 하셨죠. 저희 어머님이 학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때 스카이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스카이 대학교를 나왔다 하면서 중졸인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초졸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초졸이든 중졸이든 대졸이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학벌 가지고 무시해선 안 되는 게 맞지만 솔직히 저희 어머니보다도 학벌 안 좋은 사람이 마치 그 학교를 나온 것 마냥 거짓말까지 치고 그랬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더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네 남자친구는 사돈 어른이랑은 다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 같더구나. 만약에 네가 아직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있으면 사돈 어른 댁이랑은 떨어져 사는 조건으로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부모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랑 얼마나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직접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안 바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명절이나 그런 때는 시댁에 가기도 하겠다.
근데 그 외에는 일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안 할 것이며 나 역시 극진한 며느리 대접 안 바라니까 시어머니랑 남남처럼 사는 조건이면 결혼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다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어찌저찌 반년 뒤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내심 이렇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시어머니가 또 그런 짓을 할까란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안 바뀌더군요. 결혼하고서도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본인 학벌을 다 까발렸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돌잔치인 날에 시댁 식구들과 시댁 식구족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또 어머니를 모욕했으니까요. 레퍼토리는 뻔하죠.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이쁘네. 어쩜 이렇게 이쁠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돌잔치 장소가 별로라며 중졸은 다 이렇게 생각이 짧나? 어쩜 저리 짧은지 라며 또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혼잣말이 습관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뭔 다 들리게 말하는지. 암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 다 알아요. 어머니가 그때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국민학교 졸업만 간신히 했다는 거. 중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왜 중학교 졸업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세요? 뭐, 뭐? 아니 내가 무슨...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새빨갛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국졸이라는 걸 시아버지나 남편 빼고는 아무도 몰랐는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마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평소에도 본인이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면서 한껏 뻐기며 남들을 무시했을 게 저절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던 모임이 흐지부지 되고 시댁 식구들 쪽 친척들은 눈치를 보다가 가봐야겠다며 하나둘 일어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에도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울음 섞인 얼굴로 나가버리셨고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 봐도 학벌에 대한 얘기 일절 안 하고 최대한 대화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얼마나 꽃인지 이제 더 이상 저희 어머니가 학벌로 무시당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 같더군요. 가끔 시어머니가 기죽은 채 있는 게 불쌍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도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학벌 같은 거로 남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만큼 치졸한 일이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웃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데이트도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 된 날, 우연히 발견한 편지 한 장으로 중대한 선택을 하신 사연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죽음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쓰신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린 나이부터 살고 싶었던 때보다 죽고 싶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원치도 않은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얼마 안 가 도망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야 했죠. 물론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저 말고도 홀어머니 아래에서 혹은 홀아버지 아래에서 사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애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할 줄 알고
없는 형편에서도 어떻게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손이나 들어올리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였다는 것이죠. 어서 가서 술이나 사와. 술이요? 뭐해 안 사오고? 저는 대충 심부름을 다닐 수 있는 6살, 7살 때부터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다녀야 했습니다. 요즘은 어린애들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술 사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러 온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 술을 안 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워낙 시골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서로 다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틈만 나면 저를 시켜서 술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구멍가게에 제가 들어가면 당시 가게를 운영하시던 할머니는 "아이고, 아빠가 또 술 사오래? 에휴, 불쌍한 것." 라며 익숙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게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몇 번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챙겨준 소주병 3개, 그리고 저를 안쓰러워하며 슬쩍 넣어주는 불량식품 하나. 검은 봉지를 달그락거리면서 집에 가는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고 바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에 가봤자 아버지는 또 술을 먹고 있을 테고 제가 사온 술로 최소한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취한 상태로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놀면서 시간을 때울 곳은커녕 집들도 띄엄띄엄 있는 시골에서 제가 집안이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 와? 어디 싸돌아다니고. 게다가 평소 도착하는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버지가 난리를 쳤기 때문에 늦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와서인지 저는 초등학교를 갈 나이가 되자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가방 같은 것도 제대로 없어서 어디 버려진 것을 주워가지곤 제가 직접 바느질을 해가며 써야 할 정도였지만 적어도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은 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고 아버지도 설마 학교에 있는 저를 불러서 술을 사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가 싫다면서 맨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자고 학교에서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것은 좋았지만 친구들과 제대로 친해지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동네에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 아는 얼굴이긴 했어도 솔직히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부모님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가졌는지 자랑하고 그런 게 보통이다 보니까 자랑할 것은커녕 어디 내보이기도 부끄러운 아버지 한 명밖에 없는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두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최대한 낯을 가린다는 핑계로 애들을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너는 어디 살아? 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이 착해서인지 꼭 저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거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애초에 위와 같은 이유로 애들과 어울리길 꺼려했던 저로서는 그 남자애만큼 불편하던 사람이 또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남자애가 다가오는 것 같아 보이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등 어떻게든 남자애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남자애도 오기인지 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면은 헐레벌떡 뛰어와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만 도망가고 나랑 놀자. 그냥 부끄러워서 집안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싫어서 친구를 피했을 뿐이지 사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랑 친해지겠다고 따라오는 애까지 있으니 저도 결국 그렇게까지 방어막을 쳤던 것이 무색하게 얼마 안 가서 금방 마음을 열고 그 남자애랑 친해지게 되었죠. 저희 우정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밝히기 싫었던 저희 집 사정도 남자애가 자연스레 알게 되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등 너무 힘들었겠다는 등 그런 이야기 또한 일절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냐고 딱 그 한마디만 한 뒤 언제나처럼 저와 친구로 지내주었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행동에 같이 분노해주는 것도 혹은 위로해주는 것도 저에게는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지금까지와 별다를 게 없는 사람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제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의 횡포는 심해졌죠. 그래도 어릴 때는 본인이 돈을 주고서 저한테 술을 사오라고 하더니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야, 네 돈으로 술을 사와야지. 어디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라며 제 돈으로 술을 사오지 않으면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기 바빴습니다.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말이죠. 용돈도 없고 학교 다니느라 하다못해 폐지 주울 시간도 없는 제가 어떻게 제 돈으로 술을 사올 수가 있겠어요? 덕분에 저는 술 취한 아버지가 집안에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돈들을 미리 주워 모아서는 그 돈으로 소주를 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아버지 술심부름을 가는 게 쪽팔리긴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집을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고 소원했던 적도 많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말이에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위안이 되는 것은 제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가게를 가는 길목에 그 남자의 집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대충 구겨놓고 터덜터덜 걷고 있으면 남자애가 심심하겠다면서 같이 가게까지 가준 적도 많습니다. 나 진짜 나쁜 생각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무슨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혀온 이야기들도 그 남자애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그럴 수 있다면서 받아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집에 놀러 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상태에서요. 솔직히 TV 같은 거 보면 친구라고 하더라도 수준 안 맞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란 식으로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이다 보니까 남자의 부모님한테 친구로서 인사를 드리면서도 그게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 인생에서 그나마 마음 놓고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러나 그런 저의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진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너무 반갑다. 진우 엄마란다. 우리 동네에서 자주 봤었지? 편하게 놀다가. 아들 녀석이 하도 네 이야기만 하길래 나는 또 여자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친구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남자애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친근하셨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처음이었던 저는 이렇게 정말 자식에게 헌신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너무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가득했죠. 두 분은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에 이미 소문이 났을 건데 그저 저를 생각하며 모른 척 하신 거겠죠. 암튼 진우 엄마는 그냥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와도 된다고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두 분은 동네에서 저를 보면 늘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는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공부해. 라면서 가게에 데려가선 빵 한 봉지, 과자 한 봉지라도 꼭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쑥스러워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늘 그런 호의를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런 두 분의 호의는 제가 친구였던 남자애와 사귀게 되고 향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꿈꾸게 되면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에서 예비 남편이 된 그 남자애는 너도 우리 부모님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어떤 때는 나보다도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라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친구로 지내는 거랑 혹은 연인으로 지내는 거랑 진짜 결혼까지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친구나 연인으로선 괜찮지만 결혼할 상대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기 전부터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요. 제 평생 아마 그렇게 떨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은 오히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우가 어렸을 때부터 너랑만 다녀가지고 대체 누구랑 연애하고 누구랑 결혼할까 싶었더니 이제 보니까 신하가 제 짝이라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구나. 저희 집보다는 사정이 나았지만 아무래도 같은 시골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되실 분들은 집안 사정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결혼을 위해서 아주 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번화한 곳에 집을 얻어주시고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들은 1년에 한두 번 시댁 식구 만나는 것도 싫어해서 난리인데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 신혼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당연히 남편은 좋아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젊은 애들 둘이 사는데 우리가 가서 뭐해? 라며 처음에는 같이 안 살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꾸준히 설득을 하여서 결국 신혼집에서 남편과 저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제게 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제 진짜 어머니보다도 더욱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런 게 정말 부모가 주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아주 작은 거라도 절 위해서 뭔가를 매일 사왔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우리 딸 생각나서 사왔어 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때는 제가 학생 시절 사주셨던 것과 같이 간식거리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머리핀, 어떤 때는 옷, 어떤 때는 꽃 한 송이. 종류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죠.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친구였던 남편밖에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 누렸던 인생,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어릴 적 너무도 당연하게 누렸어야 했던 인생을 뒤늦게나마 체감하게 해주신 시어머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신하처럼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진우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한 게 없긴. 결혼해준 것만으로 저 녀석은 복을 받은 게지. 시어머니에 비해서는 조금 무뚝뚝한 구석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의 아내인 저마저 마음 깊이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니 그 전에 남편이 저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며 마구잡이로 쫓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일찍이 나쁜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절망 속에서 살아왔었고 그런 절망에서 저를 끌어당겨 준 것이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고서 저는 미안한 게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저만 귀찮게 굴며 술을 사오라는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몇백만 원씩 돈을 내놓으라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와서 못 살게 굴곤 했거든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드려요. 뭐가 어째? 어디 자식 새끼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제 손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아버지의 난리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해결했습니다. 조용한 동네가 제 아버지 때문에 시끄러워졌고 제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분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고만 저는 한동안 부끄러워 방박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니? 왜 아무 잘못도 안 해놓고 이렇게 굴어? 우리 눈치 볼 것 하나 없다. 그래,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렴. 게다가 그렇게 눈엣 가시 같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도 안 치를 거라는 저를 설득한 사람 또한 시어머니,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일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아 하는 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중에 더 나이가 먹고 나서 그래도 가족이라고 괜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장례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두 분이 이야기하신 후회할 일이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또한 두 분이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날 만큼 고마웠어요. 앞으로 두 분에게 더 잘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제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남편과 시부모님만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저희를 괴롭힐 만한 일이 없었기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아들 둘도 낳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무리 없이 입학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아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언제나 딸이라고 부르면 자식만큼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신 것들이 있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식사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맛있는 거 있어요. 맛있겠죠? 얼른 한 입 해보세요. 너 누구야? 우리 아들 데려와라. 누구니 대체? 내 아들 어딨어? 언제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팔을 퍽퍽 치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져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없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에 들리면 변과 소변 냄새로 온 방에 지린내가 그득했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저 연로한 시어머니가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 저희 곁에 오래오래 살아 계시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했고 깨어 계시는 시간보다 주무시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수발을 5년 정도 들었을 때 결국 시어머니는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게 처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발견한 시아버지는 장례 치를 곳 알아보렴 이라며 애써 슬픔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이랑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도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물건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그냥 방만 정리해달라고 해서 큰 이삿짐 박스에 시어머니가 생전 쓰시던 물건들을 전부 차곡차곡 담아놓고 베란다에 옮겨놓은 뒤 방을 깔끔하게 치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흔적을 다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 것만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장 보고 왔다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맛있는 거 사왔다며 같이 요리하자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 언제나처럼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실 것만 같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몇 년 뒤 시아버지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이것저것 했지만 전부 말아먹고 말았죠. 심지어는 자식들 돈까지 다 사업 자금에 투입해서 일을 벌리다가 사기를 당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릴 적 저에게 잘 대해줬던 친구로서의 남편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했을 시절에 언제나처럼 저를 좋은 동반자로서 대해준 남편의 모습을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와는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제게 이혼을 하라고 했고 저 역시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남편과 계속 함께 사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제 이혼 이야기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죠. 제대로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일단은 따로 사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리해둔 시어머니의 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짐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짐을 정리하다가 베란다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시어머니의 상자를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보았죠. 시어머니의 옷, 수첩, 심지어 효자손까지. 시어머니의 흔적이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웬 편지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분명 상자 안에 들어있으니 제가 챙겨놓은 것은 맞는데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관해 두셨나 싶어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얀 편지지에는 사랑하는 신아, 내 딸에게 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둔 편지였죠. 가끔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단다.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신혼집 마련해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던 네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흐릿하게나마 남아있다. 이렇게 금방 정신이 오락가락할 줄 알았으면 그동안 멀쩡할 때 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줬어야 하는데 너는 나와 남편에게 매일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너같이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줘서 더 고마운 걸 알고 있니? 장난처럼 딸이라고 부르는 내 말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도 한 번도 일을 정정하지 않고 정말 친딸처럼 나를 따라줬던 너에게 나는 너무도 큰 위안을 얻었단다.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다시 한번 고맙구나. 너에게는 여러모로 부족한 놈이지만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서 혹여나 내 아들 녀석이 엇나간다면 이를 안쓰러이 여기고 부디 잘 돌봐주었으면 한단다. 너에게 꼭 나의 편지가 닿아야 할 텐데. 그리고 신아야,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진짜 내 딸로 태어나주렴. 그때는 이번 생에서 엄마가 못다한 만큼 더 잘해줄 테니.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셨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에 아무도 없는 집 베란다에서 오열을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정말 가능하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다음 생에는 시어머니의 친딸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지금 시어머니 짐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보다가 이렇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억측일 수도 있고 우연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자기 아들 한번 봐달라는 부탁을 제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붙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나가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짐을 보다가 편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시어머니가 당신 한번 잘 봐달라는 부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당신도 정신 차려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기만 했죠. 그 뒤로 지금 저희는 원래 살던 고향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밭을 빌려 새롭게 시작했어요. 여전히 가진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남편은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그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일을 한 뒤 새벽 늦게 귀가를 합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조금 더 좋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비록 제 어린 시절은 아버지 만행으로 세상을 등지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의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 곁에서 남편이 엇나가지 않도록 도우며 저희끼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사연자님 동창회에 갔다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시고 그로 인해 생긴 기적 같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읽는 내내 저도 가슴이 울컥울컥 할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으며 읽었던 사연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 살고 있는 63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사연은 처음 보내보는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 때문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가혹한 운명, 행복한 운명. 저는 두 가지의 운명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에 가게 된 건 얼마 전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국민학교 동창이었는데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게 되어 가끔가다 저희 집으로 와 뵈며 사과며 주곤 하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사건은 그날 일어났지요. 그날따라 미숙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나랑 국민학교 동창회 가자. 동창회? 저는 동창회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었어요. 아휴, 기억도 안 나는 얼굴들 가서 뭐해. 너나 갔다 와. 그러자 미숙은 제가 왜 그러는지 안다는 듯 눈을 흘겼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길 싫어하는 제 모습을 탓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부비고 살던 사람이 떠나자 저는 모든 것에 의욕이 없어졌어요. 뭘 봐도 새롭지 않고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집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았고 가끔 일어나 식물들을 보고 물을 주고 밥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많은 동창회라니 생각만 해도 시끄럽고 불편했습니다. 아휴, 맨날 집에만 있으면 뭔 재미로 살아. 나와서 꽃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면 좋잖아. 응? 아, 싫다니까. 제가 눈살을 찌푸리자 미숙은 잠시 성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재밌는 것도 많을 거고 옛날 추억이나 이야기하면서 시간이나 보내다 오자고. 가서 별로면 일찍 나오면 되지 않냐며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미숙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 같이 갈 사람 없단 말이야. 친구가 이리 말하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나? 휴. 미숙이 계속 그리 저를 설득하자 저는 미숙이의 끈질긴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손에 이끌리다시피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이 되니 저는 골이 아파졌어요. 옷은 뭘 입어야 할지, 입고 나갈 옷도 없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시간도 많이 흘러 할 말도 없을 텐데 가뜩이나 예민해 있던 신경이 곤두선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기 싫다 말할까 싶기도 했지요. 하지만 막상 당일 아침이 되자 마음이 조금은 들뜬 것 같았습니다. 햇볕도 아름다웠고 바람도 달짝지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외출이어서 그런 걸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가기 전 이 옷을 꺼냈다 저 옷을 꺼냈다 몇 번씩 제 몸에 맞추어 보다가 봄 날짜에 맞게 얼마 전 백화점에서 구입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 분홍색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밖에 날씨는 정말 그야말로 봄이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 얼찌나 아름답던지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미숙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동창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장난이 심하던 춘식이, 가수가 꾸미던 미선이, 그리고 누군가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했는데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많이 변했겠지? 그 시절 단발머리와 까까머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도시락을 까먹다 복도에 나가 벌을 섰던 것. 누가 누굴 좋아한다고 칠판에 썼다 여자아이가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던 것. 순간순간을 떠올리자 절로 웃음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순간 제 기억 속 한 아이가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늘 제 뒷자리에 앉아 제 뒷머리를 잡아당기곤 했던 아이. 인생의 어느 날 만나 저와 잠시 사랑을 나누었고 사랑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갔던 그 남자. 결혼식 일주일 전 갑작스레 제게 이별을 선고하고 공중으로 사라져버려 제 혼사길을 다 막아버리고 쓰라린 배신감을 안겨주고 간 남자. 바로 유재명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국민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젠 주름 가득한 나이가 되어 있을 그 남자를 떠올리자 세차게 손이 떨려왔고 심장이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왜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나이 들면 기억력이 깜빡거린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걸 잊어버릴 줄이야. 나 치매인가? 저는 다급히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이도 동창회에 갈 생각에 들떴는지 쾌활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미숙아, 혹시 걔 오는 거 아니지? 미숙은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유, 그놈이 무슨 낯으로 거길 와. 걱정 마. 내가 혹시 몰라서 명단 확인했는데 춘식이가 걔 안 온다 했대. 휴, 저는 순간 밀려오는 안도감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갓길에 차를 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오지 않는데잖아. 괜찮아. 마주치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에 옷을 연미며 미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호피무늬 선글라스를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선 여유와 당당함까지 느껴졌지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속버스를 탔고 알려준 위치로 향했습니다. 동창이 운영하는 곳이라 했던 펜션은 꽤 산속에 위치해 있는지라 생각보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저와 미숙은 산길을 타고 올라가며 곧 만날 친구들과 그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제 눈에 행복한 펜션이라고 적혀있는 통나무집이 들어왔습니다. 통나무집 앞엔 커다란 소나무들이 늠름히 서 있었고 어떤 한 남자가 고기를 구울 불판을 들고 있었지요. 어? 미숙이 먼저 아이처럼 방방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불판을 들고 있던 남자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대뜸 저희에게 자기가 김춘식이라 말했습니다. 춘식이? 장난꾸러기 그 춘식이라고?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여자아이들 고무줄을 끊어뜨려 놓고 해맑게 울던 그 장난기 어린 미소와 덧니는 여전히 춘식이었습니다. 춘식이는 불판을 내려놓더니 화려한 선글라스를 낀 미숙과 절 보곤 이빨을 훤히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들어오라며 우리의 손에 들린 가방을 빼듯 가져가더니 성큼성큼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친구들이 고기를 구우며 서로 즐거이 추억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춘식이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목소리로 우리 두 사람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여기 미숙이랑 순자다. 정말? 동창들의 눈이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쏠린 시선이 민망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이 중 기억나는 이름과 겹쳐지는 얼굴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느낌은 낯익었습니다. 그들은 시끌벅적한 목소리로 얼른 들어오라며 저희를 서둘러 앉혔고 친구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 제게 말을 건 건 갑순이었어요. 나 이갑순이다. 기억나나? 갑순이? 혹시 쌍꺼풀 갖고 싶어 했던 애가 너야? 제 말에 갑순은 크게 웃었습니다. 야, 이거 봐라. 나 있다 쌍꺼풀. 정말 갑순이의 말처럼 그녀의 눈엔 쌍꺼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생겼네. 늙으니까 살쪄지면서 생기더라. 이렇게 생길 걸 그땐 왜 그 난리를 쳐댔는지. 어때? 이쁜가? 이뻐. 저는 갑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갑순이는 이쁜 애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다며 넌 어쩜 여전히 이쁘냐 말하며 눈을 흘겼어요. 저는 갑순이의 그런 눈을김에 살짝 웃었습니다. 갑순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을 잘 흘기는구나. 친구들의 소개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는 창희. 너 그 맨날 고무줄 끊었던 애 아니야? 갑순이가 창희를 소개하자 미숙은 인상을 팍 구기며 불퉁한 목소리 내뱉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창희는 장난이 춘식이 다음으로 심해 고무줄을 끊었던 애였습니다. 창희는 허허실실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땐 내가 좀 장난이 심하긴 했지. 그래도 재밌지 않았냐? 재미는 무슨. 미숙이 발끈하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의 차례였습니다. 나는 나 맨날 접했던 남편이랑 끝내고 나 이뻐해주는 새 남자랑 연애하면 잘 산다. 남자친구와 연애라는 말에 애들이 더 놀랐습니다. 미숙은 징글징글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자 너무 좋다며 애들도 성인이 되어 다 집에서 나가자 자기 역시 진정한 독립을 시작했다고. 요즘 그 남자가 얼마나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모른다며 은근슬쩍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얼굴을 보여달라며 아우성을 쳤고 미숙은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라며 사진들에 이어 변호사 명패까지 보여줬습니다. 은근한 자랑이 대놓고 하는 자랑이 되었지만 미숙이 마치 아들 자랑하듯 남자친구를 자랑하는 모습에 저는 살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차례가 끝나자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순자야?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곤 조금은 우울한 얼굴로 제 삶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거쳐 저와 가치관도 성격도 비슷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딸 한 명, 아들 한 명을 낳았고 둘 다 크게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 지금은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남편과 시골로 내려가 밭이라도 가꿔볼까 하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딱히 긴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소주잔을 앞에 놓고 담담히 제 인생 얘기를 풀어나갔고 친구들은 사려 깊은 눈으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제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소식에 특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자신도 시부모를 잃었는데 장례식 내내 탈진할 정도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순자야. 그들이 던진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껏 숱한 위로를 받긴 했지만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도 온기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 학창시절 얘기를 나눴어요. 머리가 벗겨진 학교 선생님 이야기, 무릎 꿇고 손들며 서로를 보고 웃었던 기억, 친구 도시락을 몰래 숨겨놓고 즐거워했던 거.
난로 위에 도시락을 덮이던 것 등등 끝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에 분위기가 더 포근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창들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밥을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철수는 어엿한 사업체 사장님이 되어 100명쯤 되는 직원을 이끌고 있었고, 가수가 되겠다며 매일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미선이는 지금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꿈꾸던 삶이 지금과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충남이는 좋은 신랑을 만나 아들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다 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군대에 가 있어 보고 싶다 했고요. 또 반드시 부자가 되어 우리 형제들 밥 안 굶길 거라고 늘상 말했던 현준이는 정말로 부자가 되어 강남의 건물을 몇 채나 갖고 있다 했습니다. 와, 네가 정말 그만한 부자라고? 동생들 다 책임지겠다더니 대단하네 정말. 하지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감정으로 묶여 있었어요. 옛날 옛적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선생님의 눈초리를 피해 쪽지를 주고받던 그 시절. 아이들처럼 그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며 정신없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 늘 혼자 굴 속에 파묻히듯 지내왔는데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맞이한 세상의 공기는 너무나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순간만 있을 수가 없더군요. 갑자기 충남이가 그 남자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제 결혼을 파토낸 그 나쁜 놈 이야기를요. 재명이는 잘 살고 있으려나? 충남이의 말에 몇몇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는지 안색이 어두워졌고 미숙이도 전전긍긍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아. 얘기해도 돼. 어차피 지난 얘기잖아. 다 늙어서 뭐. 저는 그리 말하며 절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친구들 앞에서인지 잊고 지내려 했던 고통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외로움, 배신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휘몰아치듯 들어왔습니다.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이젠 생이 아닌 죽음으로 향하는 나이가 된 만큼 이제 이런 건 남 얘기하듯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인지 저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자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머리를 긁적이며 내뱉은 춘식이의 말이었습니다. 저 순자야, 사실 제명이 왔다. 근데 차마 못 들어오고 바닷가에 나가 있어. 내가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다라도 보고 가라 했거든. 미안하다. 내가 니네들 그런 거 알면 연락이라도 줬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니. 심장이 세차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붉어진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제 상태를 알아챈 동창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괜찮니, 순자야? 아휴, 춘식이 네가 생각이 없었네. 응, 그냥 여기 물 좀 마시면서 열 좀 식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시계만 보게 되는 것이 왜인지 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둣가 어디야? 당연히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어요. 상처만 주고 간 사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마지막일지도. 그리고 전 그 사람에게 꼭 물어야 했습니다. 대체 왜 그때 날 버리고 갔느냐고. 그 오랜 물음을 이젠 해야 했습니다. 춘식이는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저를 기어이 부둣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명이와 얘기 잘하고 오라고 다독여 주었지요. 저는 조용히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자 방파제에 걸터 앉아 바닷가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듬성듬성 보이는 흰머리, 그리고 조금은 건장한 체격. 남색과 갈색이 섞인 셔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은 낮은 음을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재명아, 그가 뒤를 돌았습니다. 제겐 그 장면이 영화처럼 아주 느리게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명은 너무 놀란 것인지 저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잘 지냈냐라는 말에 재명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변해 있었어요. 고된 세월을 지나친 것인지 이마엔 옅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고 볼은 조금 패여 있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보이는 팔뚝엔 살도 두둑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는 여전히 30년 전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놓아져 있던 휠체어였어요. 순간 제 두 눈의 초점이 흔들렸어요. 설마. 그러자 재명이 저를 위로하듯 혹은 자신을 위로하듯 살풋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같이 술 한잔 하자. 저는 주저앉듯 방파제에 걸터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온몸을 감쌌고 거친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감싸돌았어요. 그 위로 가을밤 같은 나긋한 재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한테 몇 번이고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그 짓은 참아 못하겠더라. 늦었겠지만 미안했다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이 제 가슴 속에 콱 박혔어요. 마치 결코 빠지지 않을 나사처럼. 그에게 이런 가벼운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줄 알았습니다. 한 번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남자를 만나면 화를 내고 어떻게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며 원망하는 말들을 퍼붓고 끔찍한 죄책감도 안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늘거 만나 이렇게 소주잔을 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보니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고는 싶었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 절 꼭 붙들고 사랑한다 수없이 속삭였던 남자가 왜 결혼식을 앞두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건지 그것만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재명이는 제 물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 사정? 말해봐. 재명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명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은 사실 결혼식을 앞둔 2주일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이미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지만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땐 이 모든 것을 믿고 싶지 않아. 자신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아 다리를 움직여보기 위해 별짓을 다 했다고. 하지만 뭔 짓을 하든 간에 이 다리는 완전히 고장나 꼼짝하질 않았다고. 결국 며칠 후 병원의 기계음만 들리던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병원 침대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고. 자신은 이제 장애인이 되었고 그 사실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러자 바로 내 생각이 났다고. 나한테 안겨울고 조금은 위로받고 싶었다고. 하지만 볼을 붉게 물들이며 다리가 온전했던 자기와 예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을, 봄날을 꿈꾸고 있을 내 모습을 떠올리자 결국 자신은 그저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다고. 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부모님을 위협까지 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빌었다고. 현실에서 도망치듯 너에게서 영영 도망치자 마음먹었다고. 하지만 그 후에도 너에게 너무 죄스러워, 네가 너무 그리워. 매일 술을 마셨고 한 잔 두 잔 잔을 비워내다 보니 자신의 다리가 인생이 너무 혐오스러워 술을 끊지 못했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술을 놓지 못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젊은 나를 떠올리면 가끔은 사무칠 정도로 네가 그리워 소주잔을 기울였다고요. 지금은 부인이 병으로 죽고 혼자가 되었지만 오늘 네가 혹여나 나올까 싶어 여기에 왔다고요. 이 남자의 말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볼가를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냥 나한테 말하지. 그냥 나한테 손 내밀어 보지. 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려 깊고 착했던, 당시 날 너무나 사랑했던 이 남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저를 위한 배려였을 테니까요. 다만 오랜 시간 혼자 방구석에 앉아 모래알 같은 고통을 헤아리고 있었을 그 남자가 떠오르자 그의 외로움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말도 잇지 못하고 저음을 내는 파도 소리를 듣다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듣던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저를 껴안아 주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그 남자의 품은 저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우리의 인생처럼 어두운 밤바다 앞에서 화해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찾아온 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요. 기특하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놀랄 소식이겠지만 저는 다시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즘 매일 저희 집으로 와 제게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타주고 절대 걸으면 안 된다며 제가 먹는 약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줍니다. 아이고, 안 챙겨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안 돼. 우리 나이엔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일 나. 아휴, 참. 이러면 팔불주 같다는 소리 들어요. 팔불주 맞지 뭐. 그게 나쁜 거야?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그는 꼭 제 앞이 아닌 옆에 앉아 숟가락에 반찬까지 올려 제 입에 넣어줍니다. 마치 저를 아이 대하듯 하지요. 집에서 나갈 때 아주 가끔은 제게 슬쩍 입술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는 말이 쑥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단어를 내뱉는 것조차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요즘 저의 마음은 청춘이고 다시 시작된 봄날입니다. 남편이 남긴 끔찍한 외로움,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던 제게 이 사람은 오랜 세월 기다려 만난 단비였습니다. 그가 있어 이제 아프지 않고 그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그러고 있습니다. 부인이 죽고 쓸쓸함을 느끼고 있던 와중 다시 옛 연인이었던 저를 만났고 우리는 그 시절처럼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과 아마 죽음으로 저무는 날까지 함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안에 밥알을 넣어주며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그리고 그런 날이 제게 와주어 참으로 전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혹여나 하는 기대로 오지 않았다면, 제가 과거 이 사람이 제게 했던 일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모두 일어나지 않았을 행운이었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우연이 일치했기에 지금의 행복과 행운이 제 삶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들이 모두 놀라운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다만 자식들에게 이 사람을 언제 소개시켜 줄지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자식들이 저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할지, 혹은 주책 맞다고 여기진 않을지, 늘 저에게 좋은 사람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는 애들이지만 혹시나 몰라 걱정이 되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단비 같은 사랑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런 사랑이 다가온다면 꼭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